자, 오늘은 위태로워지는 경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최근에 연방시장 공개위원회가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를 발표했고요. 앞서 제가 늘 이야기했던 대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주식시장은 축소가 되고 금리와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자산 매입 축소가 패드의 계획보다 무려 한 달이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갑작스러운 테이퍼링 경고 조치로 인해서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거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미처 대응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항시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와 붕괴가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재건 경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뿐 아니라 치명적인 세계 전염병이 지나간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삼으로 인해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자연스럽게 부족해지면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상관관계로 인해서 빈부와 소득 불균형이 그동안 해소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염병 사태는 정반대 상황을 맞이하게 됐었죠. 세계 경제가 전염병 사태로 인해 끝을 모르게 추락하기 시작을 하자 어땠습니까? 세계 각국 중앙은행 중 특히 미국 중앙은행 패드가 엄청나게 돈을 풀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 돈이 노동력에 따른 실물 가치를 동반한 소비가 아닌 모두 투기금융시장으로 이것이 몰려가게 되면서 자산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팬데믹 이후 현재 미국 상위 10%가 전체 주식의 90%를 보유할 정도로 매우 편파적인 화폐 유동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같은 거부는 더 많은 자산을 이로 인해 축적을 했고요.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들의 끝없이 불어나는 부자들의 자산을 부자 자산 증세법을 개설하고 이 돈들을 걷어들일 방안까지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팬데믹 이후 부의 불균형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가 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모든 불로소득의 자산 가격이 거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트럼프의 미국주의 경제 성장에 더불어서 그 거품과 팬데믹에 뿌려진 버블달러의 폭등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매우 비이성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것은 아주 아찔한 절벽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투자자 그 누굽니까? 그 짐 로저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자신조차도 평생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위기가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다가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만 말이죠. 화폐와 금융 그리고 실물경제 모든 현상들이 거의 심각할 정도로 그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거의 핵폭탄급의 경제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상기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의 글로벌 경제 위기, 그 모든 것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나라 역시도 미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을 바로 우리가 버핏 지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보통 이 버핏 지수가 100%를 넘게 되면 주식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무려 33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 IT 거품으로 경제가 붕괴되는 직전까지도 버핏 지수는 불과 200%였습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 지표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노 아닙니다. 미국 집값이 더 올랐죠. 자, 한국은요 2009년 3월을 저점으로 거의 도시 기준을 봤을 때 67% 정도 상승한 반면에요, 미국은 20대 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 97%가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의 부동산과 주식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한국의 금융과 부동산이 강대국들에 비해 다소 안정적인 수치에 머물러 있다고 한들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자산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한다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그러니까 한국의 펀더멘탈 시장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지표의 거품이 꺼진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연착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터지기 시작하는 경제 파급력에는 연착륙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과거를 한번 둘러볼까요? 1980년대 중반 일본에서 버블이 폭발했을 당시 니케이 지수는 무려 80% 가까이 떨어졌고요. 2000년 미국 역시 IT 거품이 붕괴됐을 시점에는 나스닥 지수가 75% 가까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서 2007년 중국에 거품이 발생했을 때에도 상하이 종합지수는 무려 80% 가까이 바닥을 쳤습니다. 즉 경제 폭락이라는 것은 연착륙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서민들이 단순히 체감하는 경제 위기의 수준이 아니라요, 자, 이 버블이 꼈다라는 것, 다른 말로 빚이라는 화폐 버블로 만들어진 공짜 자산들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것이 때가 되면 모두 강탈당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빚으로 만들어진 7, 80%의 이 투기 거품이 박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팬데믹 사태 한번 봅시다. 빚으로 버텨온 기업들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모두 거의 부도나 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모든 재산을 빚, 그리고 투기를 했던 사람들 역시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상황이 다가오는 징조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주식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선반영이 됐고요. 패드의 경제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크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지 못했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물론 추후에 조금 반등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크게 상승할 여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 반면에 패드와 각국 중앙은행들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기조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결국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 횡보가 나타나고 있죠. 결국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테이퍼링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언제부터? 내년부터 아마 추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과 금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주가 지수가 얼마까지 추락하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자, 한 번은 매우 큰 하락이 다가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버핏지수 버블,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에 약 300%가 넘어가는 폭등 시점이 현재 폭등 시점에 와 있고, 주식시장의 버블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 현재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품들이 모두 테이퍼링으로 박살나기 시작한다면 코스피 지수가 2400 미만까지도 충분히 추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최근 3300까지 올랐던 코스피 주가 지수가 현재는 2900까지 내려갔다가 또 조금 반등했다가 뭐 이렇게 계속 왕복선을 그리고 있지만, 자, 우리가 주식을 봤을 때 뭡니까? 문제는 추세입니다. 이 추세라는 것은 바로 빚으로 만들어진 주가가 과연 얼마만큼 더 빚을 더 끼얹어서 지금의 주가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추세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정확한 주가의 향방의 수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빚으로 성장한 주식시장과 테이퍼링의 상관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상관관계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의 향방은 어느 정도 정해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주식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삼성은 일단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죠. 물론 정확히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향후 5에서 6년은 크게 문제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하죠. 왜냐? 앞으로 다가올 반도체 시장의 수율, 즉 전기차 양산과 유비쿼터스, 스마트시티 건립, 사물 인터넷, 메타버스 구축 같은 이러한 새로운 경제 인프라가 무려 10년의 플랜으로 계획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고, 아쉽게도 파운드리 시장 1위는 단연 TSMC입니다. 물론 조사 기관마다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TSMC는 시장 점유율 53에서 56% 수준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고요. 2위는 삼성전자로 17%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점유율로 따지고 보자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는데, 최근에 삼성이 미세공정 시장에서 점유율 40%로 TSMC와 그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에 TSMC 같은 반도체 기업이 지금의 반도체 글로벌 파운드리를 모두 소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 반도체 시장이 너무 거대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이 반도체로 인해서 가져가야 될 파이도 그만큼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하면 우리나라 경기 순환주기를 다른 말로 반도체 경제 순환주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반도체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 상승 국면은 33개월, 하락 국면은 대략 18개월이죠.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 사이클 주기로 인해서 약 51개월 주기로 국내 경기의 리사이클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러한 습성을 꾸준히 보이고 있고요. 자, 이로 인해서 불과 4, 5년만 갖고 있으면 아무리 높은 가격에 우리가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결국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기업,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종목은 갖고 있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될 점은 뭐겠습니까?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 역시도 금리 인상의 충격 여파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경제 위기의 지표 흐름을 그간 꾸준히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향후 10에서 15% 정도의 하락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간 늘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대비가 가능하다면 주식의 비중 조금씩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서서히 현금성 자산을 확보할 때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현재 모든 자산의 가격에 버블이 덕지덕지 끼어 있으니까 그만큼 기대 수익률 낮춰야 된다 혹은 버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은행에 예금을 할 경우는 이자가 한 1%대인가요? 그리고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2.6%. 자, 이걸 감안하자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긴 합니다. 그래도 주식에 많은 자산을 보유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은 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최근 10년간 미국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갔었다라는 뉴스들이 심심찮게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에 주식하는 사람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늘었겠죠. 그러나 이제 미국 시장은 너무나도 활활 타올랐기 때문에 꼭대기 지점에 머물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향후 디지털 기축화폐가 완벽히 다시 자리 잡기 전까지 미국은 새로운 원동력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 미국 기업들 역시 현재 아시아권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자, 세계 성장축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점점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기업과 문화의 규제가 워낙 강해지고 있고요. 미중 패권 전쟁도 계속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혜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인도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 시장이 현재 눈에 띄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베트남은 지금 4차 유행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긴 하지만 이게 일단 전염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의 성장률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지금도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 엄청나게 외치고 있죠.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테드에 나와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건 역시도 결국은 새로운 소비, 그러니까 전기차 소비를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자, 탄소 배출량 줄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연 기관차를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환경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전기차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그 명분을 지금의 기후변화 협정이 만들어준 꼴인 것이죠. 그린에너지가 말이 좋아서 그린에너지지, 풍력발전에 들어가는 날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매우 해로운 물질들 많이 사용하죠. 또한 뭐 배터리, 그 다음에 태양열에 들어가는 물질들 역시도 매우 유독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땅을 오염시키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청정 에너지 뭐 자원이다라고 말한다는 것도 정말 웃긴다라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하지만 솔직히 환경을 지킨다라기보다는 새로운 내수 시장을 만들고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의도가 더 다분하다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기차 분야에서 가장 빨리 성장할 나라, 단연코 중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를 보자면 미국은 10명당 8명, 우리나라는 5명, 중국은 1명에서 2명이 차를 갖고 있는 실정이죠. 중국의 경제 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로 1990년대 초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자, 그러므로 중국 경제는 계속 성장할 여력이 있고요. 부유해진 중국 국민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자동차를 엄청 사대기 시작할 것이죠. 물론 지금의 중국 전기차 시장 상당한 버블이 끼어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중국 같은 해외 주식 시장은 솔직히 개별 종목을 고른다는 게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가 매우 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늘 말하겠지만 투자라는 것은요, 수익률과 리스크의 적절한 조화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타짜의 명대사처럼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절반만을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지만 개미들은 반면 큰돈을 벌지도 못했을 겁니다. 대신에 손해를 보지도 않았겠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지금의 주식 투기판은 개미들의 자잘한 손실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의도가 아니고요. 테이퍼링을 통한 빚더미 거품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큰 손들 같은 경우는 거대한 빚더미가 붕괴될 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사냥은 이미 위태로운 주식시장이다 라는 것을 알고도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개미들이 그 사냥의 표적입니다. 주식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빚, 투기, 그리고 붕괴, 이것이 의미하는 바 이제 행복했던 고성장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이 금리에는 미래 경제 성장률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는 그만큼 기업의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겠지만, 반대로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작은 수익을 그만큼 나눠야 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되거나 아주 조금만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참고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올해부터 1%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후면 잠재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자료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겠지만 경제가 나빠지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임금을 많이 받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일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이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 지표를 통합적으로 산출해 봤을 때 안타깝겠지만 한국에서는 더 이상 찬란한 고성장의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동, 자본, 생산성입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 줄어들고 있죠. 아니, 일할 수 있는 인구조차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놨으니까 꾸준히 생산성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유지되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겠죠. 결국 앞으로의 삶, 그만큼 각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잠시 전염병 사태로 돈이 풀리면서 모두가 경제가 좋아진 것 마냥 착각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자료를 잠깐 첨부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기업 3,200개 가운데 35%가 이자 보상 비율, 그러니까 기업이 수입해서 얼마를 이자 비용으로 쓰고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를 보았는데, 이 지표가 1 미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1년간 장사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현재 35%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정부가 돈을 풀어서 지원을 하고 은행의 빚 상환을 연장해 준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난항의 상황에 현재 이 기업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애석하게도 이렇게 생각하긴 싫겠지만 한국이 현재 서서히 일본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3,000달러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3만 달러를 웃도는 상황에 있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해 명목 GDP가 1995년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25년 동안 전혀 성장하지 않은 셈인데
지금의 우리나라 역시 산업 전체가 일본처럼 역동성을 지니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대신 문화사업이나 수소, 전기차 같은 미래 산업 등 극히 일부의 산업만이 각광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참 슬프게도 MZ세대 사람들에게는 그리 미래가 밝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많이 어둡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코스피가 대략 30% 정도 상승했지만 한 해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은 그간 주식시장에서도 수십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현상이고요. 지금 현재 그 시기가 끝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 수익률 많이 낮춰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주가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명목 GDP에 비례해서 성장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명목 GDP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잠재 성장률이 불과 3%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문에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도 그만큼 그 수치에 맞게끔 낮춰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명목 GDP보다 더 중요한, 그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다가오는 1, 2년은 그 위기가 극대화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있다. 우리나라 주가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각종 지표가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고 중앙은행들의 발권력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함축적으로 말씀드려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응하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가? 자, 부동산 역시도 주식처럼 사이클이 있죠. 자,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다면 언제든 사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무조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기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제가 보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까지도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물가에 비해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고 있죠. 그리고 현재 서울 PIR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6월 기준 18.5배나 됩니다. 자, PIR, 쉽게 말해서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의 평균적인 집을 사기 위해서는 무려 18년 6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PIR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이 PIR이 불과 9배였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단기적으로 금리 변동과 대출, 이걸로 인해서 집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값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죠. 그런데 지금 경기를 예측하는 이 선행지수인 순환 변동치가 꺾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더 많이 꺾일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올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끝난 연후 내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집값이 상승할 여력은 더 이상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산이라는 것은 한번 오르면 짧은 시간 안에 그 버블로 인해서 가파르게 오르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이 딱 그 과도기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한국 경제 이 과도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1분기 기준 GDP의 105%가량이 되고 가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이 36%입니다. 1분기 GDP 대비 총 부채 원리금 상환이라는 것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36만 원을 금융기관에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미국만 대충 훑어보더라도 10% 미만이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계 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월등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채 대비 금융자산이 2.2배고요. 일본과 미국은 무려 5배에서 6배 수치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20년 넘게 이 괴랄한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도 그동안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계부채가 적었기 때문이죠.
물론 가계부채가 많다고 해서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부채로 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한다. 그리고 그만큼 큰 위기가 온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많아질수록 서민들의 삶은 그만큼 팍팍하고 고단해질 수밖에 없고 소비는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 이러한 여파가 저성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당연하겠지만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이나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손안에 쥐는 욕망을 놓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꼭 쥐고 놓지 않겠죠. 그 결과로 인해서 2016년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켄지가 낸 보고서의 제목처럼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 나라의 GDP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 살고 있는 희한한 현상. 이게 희한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위 10%가 GDP에서 많은 몫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즉 편파적인 빈부의 상황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 실컷 이렇게 저들이 쓰고도 남은 돈, 이게 우리가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금융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불로소득에 투자를 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나다 보니까 자, 자산 버블은 쓸데없이 올라가게 되고요.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상황, 이게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신의 분배, 그러니까 즉 가진 자가 더 갖게 되는 오류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가진 자들이 만든 거대한 속임수였다라는 것을 이번 경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실물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고 부풀리고 다시 걷어들이는 불법적인 자전거래, 이게 사실 자본주의의 민낯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스스로 붕괴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 이 큰손들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화폐 순환을 다시금 새롭게 뚫어줄 수 있는 새로운 분배 형식의 경제, 이게 절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사회주의적인 성향에 분배 경제를 외치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만한 여력도 여유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독점적인 위치에 낄 입장도 되지 못하겠지만, 자, 잠재적으로 앞으로 1에서 2% 성장하는 소극적인 경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순응하면서 또한 욕심을 버리고 기대 수익을 많이 낮추는 현명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시기가 왔다. 그리고 돈과 분배의 본질이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반성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도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